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06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91명인데요. 이 국내 발생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몸 내의 항체가를 조사했는데요. 1,440명 중 1명만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요. 자, 3분여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과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가 되면 사회 각계가 떠들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같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임금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자체의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김미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역구가 남양주. 네, 남양주 호평 평내가 지역구입니다. 예. 굉장히 아침부터 먼 길 오셨을 텐데 뭐 괜찮으셨습니까? 네, 다행히 차가 밀리지 않아서 예. 일찍 출발했더니 일찍 예. 도착했습니다. 예, 저와 이 방송 전에 살짝 이야기 나눴는데 가급적이면 애드립을 지양해달라고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먼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저임금은 뭐 워낙들 잘들 아시니까요. 생활임금은 그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더 상향된 것으로 예. 근로자들이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교육이나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전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최저임금을 고려한 근로자의 임금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고려한 근로자의 임금을 통칭한 말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생활임금이 1,364원이고요. 예, 내년도는 1,540원으로 얼마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금액은 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저임금도 첫째 고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임금 가이드라인도 하고 OECD 등에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임금 기준까지 포함한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정한 또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너무 단순한 거긴 한데요. 아까 뭐 멘트 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가 되면 시끌시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아까 생활임금에서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이야기 정리하면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뭐 문화비 플러스 주거비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면 이 생활임금이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은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한 문화생활, 여가생활, 뭐 교육까지도 좀 어느 정도 장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좀 상향된 단가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차이인 것이지 예. 지금은 이게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시급이다 보니까 몇 시간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보장력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나마. 네,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생활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시도 단위로 자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 적당한 합리적인 단가다라고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단가는 다 다릅니다. 예. 아니 근데 대다수 분들이 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처우에 관련해서는 비정규직과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나 뭐 기간제 근로자 요즘은 그 용어를 공무직이라고 하죠.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빼고 공무직이라고 하고 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교육자가 붙어서. 그리고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청소, 미화, 뭐 시설, 당직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있는 분들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생활임금 관련된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까지 하면 33개인데 그중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개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30개 시군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해서 33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마다 지금 다 적용 여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안 하는 곳보다는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나머지 한 개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된 생활임금 그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거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좀 업무를 하지 못한 급식 조리사분들, 또 방과 후 교사 등도 이런 생활임금 관련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서류상으로는 조례안상으로는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직종들이 교육공무직과 아까 청소, 시설, 당직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직까지 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우리가 흔히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대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향해서 그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만큼의 그런 정도만 적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을 빼고 주겠다 해서 올 초에 방학이 길어지면서 개학이냐 방학이냐 뭐 이런 논란도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 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교육청의 좀 초반에 올 초에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방학이 연장이 되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간주를 해서 적용을 하면서 사실 생활임금의 문제 또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받는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웠었죠. 대상자는 맞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교육부와 각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합의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업이 아니고 그 급식 같은 경우는 특히 급식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와서 다른 업무를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서 적어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에 대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은 교육청의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 내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교육청 관련 인력의 생활임금이 좀 적게 책정돼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적용되는 생활임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33개 기관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적어도 공공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이끌어가야 할 예. 그러한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상위권에 랭킹이 되면서 적어도 그 역할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의외로 좀 낮게 생활임금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세 번째라고 하면 생활임금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적게 책정돼 있다. 그렇죠. 단가 임금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그 외에 뭐 맞춤형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비, 뭐 상여금, 뭐 급식비 이런 거를 포함하면 실질적 단가는 그거보다 높다라고 하는 실질 생활임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수당들을 어느 직종은 즉 정규직들은 수당으로서 받고 이분들은 실질적 그런 걸 그 생활임금으로 단가가 편입이 돼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거로 따져서 순수한 생활임금만 가지고 따졌을 땐 여전히 좀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좀 공무직분들, 비정규직분들의 생활임금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상당히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는 생활임금, 최저임금 뭐 꼭 딱 생활임금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단가가 아니라 그 월급이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든다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근하지 못했다. 안 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시간별 또는 일자별 계산을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다운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공공기관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공기관이 그러다 보니 좀 견인해야 할 곳이 그러다 보니 민간단체, 민간 기업들은 더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실질임금,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러한 것들은 단가가 아니라 1급 또는 월급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비정규직 분들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전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이번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회에서 이렇게 교육 현장과 관련된 활동을 특히 오래 하셨는데 도의원들은 지자체 현장에 도민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의 각종 근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실 것 같고 이런 생활임금이 도움을 주는 또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관련해서 계획 중인 좀 활동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 주신 거 보니 제가 도의원이 돼서 재선 이제 2년 지나고 3년 차인데 6년, 만 6년을 저 여성가족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네요.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앞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활동으로서 어린이집에 보면 저희 예산은 거의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물론 당연히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그분들이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피치 못하게 쉬어야 할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데 쉬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일부분 조금씩 운영되고 있는 대체교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대체교사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자라면서 성장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해야지 되는 상황일 때 지금은 자립 비용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지난번 업무 보고하면서 지금 몇 년째 제가 도의원 돼서 지금 7년 차인데도 7년 전과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500만 원 지원이. 이 부분 문제 제기했고 내년부터는 좀 상향되게끔 만들겠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등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우리 어제 기혈 풀어주는 발가락 파반 묶다 배워봤잖아요. 예, 맞아요. 오늘은 제가 손가락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아, 손가락. 예.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잼잼?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구부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약 일생 동안 2천만 번 정도? 원고를 너무 여기 대본에 열심히 봤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손가락 구부렸다 폈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손가락을 많이 접었다 폈다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손가락은 통증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었을 때 손가락 관절염을 앓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손가락 관절염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손가락 없이는 밥 먹기도 힘든데.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체 부위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혈 풀어주는 손가락 파반 묶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양팔 들어서요. 손바닥을 쫙 펼쳐볼게요. 그리고 엄지손가락부터 천천히 접어볼까요? 네, 천천히 새끼손가락까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펴보는 거예요. 요거를 부드럽게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펴보실까요? 아니, 다른 요가도 잘 안 되는데 손가락 요가 펴는 것도 안 돼.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요렇게 2, 3회를 반복해 주셨다가요. 이번에는 두 팔을 가슴 앞쪽으로 쫙 펼쳐서요. 이 손끝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손바닥 앞으로 밀어냈다가 손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손끝을 아래로 손목을 꺾어볼게요. 그렇죠. 자, 팔 쭉 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손끝 하늘 쪽으로 쭉 올렸다가. 시원하다. 네, 다시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요것도 역시 2, 3회를 반복해 주셨다가요. 이번에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손을 어깨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죠. 다시 손바닥을 앞쪽으로 쭉 펴줬다가 그렇죠. 손끝을 어깨 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역시 또 2, 3회 반복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이 손끝이 어깨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어깨를 회전시켜 볼 거예요. 이 팔꿈치를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그렇죠. 천천히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회전, 또 바깥에서 안쪽으로 회전. 자, 그리고 마지막 동작입니다. 두 팔을 이번엔 내리시고요. 어깨를 으쓱 올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이 어깨를 등 뒤, 귀 뒤로 보내면서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깨 바닥 쪽으로 끌어내렸다가 다시 어깨를 하늘 쪽으로 쭉 올렸다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5번 정도 반복하시면요. 손끝에서부터 손목, 팔꿈치 또 어깨까지 관절이 시원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손가락도 시원하고 손목도 시원하고 어깨도 굉장히 시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손가락이나 팔 쪽에 물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 동작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직업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야구 선수들.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있다고. 야구 선수들 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뭐 집안일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무거운 거 많이 드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손가락 관절염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손가락 관절염 우리가 언제 또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좀 쉬는 시간 틈틈이 이런 손가락 관절염 풀어주는 동작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 5493번님이
나마스테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보네요. 요 시간을 빌어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좀 저희가 나마스테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나마스테 어떤 뜻이었죠? 우리 황진 아나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직접, 예.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마스테를 처음 만난 사이에 인사를 함으로써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제가 항상 나마스테 인사드리잖아요. 가시.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은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세무와 관련해서 고민 있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과 세제 변화로 인해 주택 계약 시기,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각기 달라지죠. 자, 그래서 시장에선 혼란스럽다는 소비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세무상담 시간에는 10월 5일까지로 다가온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그리고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또 절세 방법 궁금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멘트 하는데 키보드를 치고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잘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좀 부득이하게 지난과 좀 풍경이 다르다면 마스크를 좀 끼고 네. 방송해야 됩니다. 조금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힘드셔도 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종부세는 알겠거든요. 근데 네. 합산 배제는 뭘까요? 네, 우선 종부세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그 공시가격 상승하고 세율 인상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주택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아니면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나 아니면 사원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신청이 된 경우에만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이 각종 주택을 포함해서 일단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임대주택, 실제로 임대를 놓고 있는 집들 중에서 구청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도 처음 임대를 놓을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이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이하였던 것을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사서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대를 놓고 있는 기간 중에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의 요건을 해당이 되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약정 위반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5%를 위반한 사실 부분은 19년 2월 10일, 그러니까 작년 2월 12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올해는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일단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게 10월 5일까지, 다음 달 5일까지인 거죠? 네, 원래는 9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9월 30일이 추석 연휴가 껴서 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자, 10월 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금은 참 자주 바뀌어요. 네, 국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취득세도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취득세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루었던 세법 개정안 부분은 국세, 그러니까 이제 소관부서가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인 세금이었고요.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제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세 세법 개정이 먼저 일어났고 이번에 지방세인 취득세도 개정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취득세라는 말 자체가 각종 부동산을 살 때 내게 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개정된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좀 바뀌는 겁니까? 네, 지난 7월 10일 7.10 대책에서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대로 법이 만들어져서 8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강화된 취득세 법률이 적용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세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령 개인이 8월 12일 이후에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이상의 집을 살 경우에는 두 번째 이상의 집과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 이상째를 살 때에는 8%,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 이상을 살 때에는 12%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도 상관없이 주택 수도 상관없이 가장 높은 12%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증여로 취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것들은 역시 12%로 중과가 됩니다. 세율이 일단 최대 12% 부과가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기존 세율을 좀 알아야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세율은 얼마였습니까? 네, 개정되기 전 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원래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였습니다.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1.1에서 2.9%, 그다음에 9억 원 초과는 3%였었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었고 3주택까지는 주택 수가 몇 채냐에 따라서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4주택의 경우에만 4%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에서부터 4%였던 것이 8%, 12%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도 이 세율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가령 2주택으로 두 번째 집을 취득하고 했을 때 10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전에는 3%, 3천만 원을 냈던 거고요. 이제는 8%,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라면 1억 2천만 원이니까 3배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5억짜리 집, 조금 작은 것들로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라면 예전에는 500만 원만 냈으면 되는데 이제 3주택자의 경우에는 5억 이하짜리는 6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12배인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 취득세 인상 대상이 조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도 웬만한 그곳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대전과 청주 같은 지역들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그 모두 취득세가 좀 인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1주택은 괜찮고 네,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부터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세율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해서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도 함께 오른 겁니까? 네,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도 상관없고 집수도 상관없이 무조건 12%,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들을 다 합하면 13.4%까지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으로 3억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아니라 증여로 받는 경우에도 역시 13.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좀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되는데요. 3년 안에. 이게 이제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다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원래 원칙은 3년이지만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1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증여의 경우엔 3억 원이 넘을 때만 이 중과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가령 9억 원짜리 집을 좀 3분의 1씩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을 증여를 해줬는데 그 집이 3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즉 중과세냐 일반과세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증여해주는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3억이 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쪼개서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결국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수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원칙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흔히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한 세대로 보고요. 이때 배우자나 아니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채, 엄마가 한 채라면 이 세대는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혼 30세 미만의 자녀이기는 한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70만 원인데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기간 일시적 2주택 기간 말씀하셨는데 그 한 애청자분께서 8800번입니다. 곧 입주를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둔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셈인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제 명의로 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할까요?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하셨네요. 네, 우선은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법적인 혼인을 기준으로만 이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받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되면 우선 당장 살아야 될 집이 없는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집이 준공되고 나서 이제 원칙대로면 3년, 그다음에 서울이라면 1년 안에 처분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오늘 내용도 아무래도 좀 바뀐 부분, 또 세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담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부동산 세금 관련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세무상담 이어가죠. 네, 6609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오래돼서 주택 소멸된 상태, 현재는 대지로 고물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할 수 없고 나이가 있어서 매매하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매매도 못하고 있답니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원래 집이 있었는데 집으로 쓰던 건물을 부수고 고물상으로 사용하라고 계시는 상황이면 통상 고물상의 경우에는 건물을 이제 같이 짓고 운영하지 않고 쌓아놓기 위한 야적장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대지, 즉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땅을 이제 건물을 짓지 않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팔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올려서 파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건물을 올려서 파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즉 야적장 같은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요건을 좀 갖춰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만 좀 저렴하면 제가 좀 사고 싶네요. 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7020번님, 1주택자인데 역시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게 돼 2주택이 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럼 3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높게 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 같이 살면서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한 경우에는 같이 모시고 살더라도 별도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산 뒤에 마찬가지로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즉 원칙적으로는 3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년 안에 처분하면 역시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두 개가 겹치더라도 새로 사는 집을 3년이나 1년 안에 처분하시게 되면 새 채로 보지 않습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6028번님, 저는 1주택자인데 상속으로 집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상속 등기는 하기 전인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하셨네요. 네, 취득세 중과는 매매로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경우와 증여받은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내가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매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1에서 3% 혹은 8%나 12%의 이의세율이 전혀 아니라 별도로 상속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2.96%, 그다음에 그걸 넘는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주택은 3.16%만 내시면 됩니다.
자, 2574번님, 결혼으로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결혼으로 2주택, 그러니까 각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파는 집은 예.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거주요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나 이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예. 중과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도 이상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되니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처분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까? 애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냥 역시 일반 세율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2주택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 설이라면 네. 양도세는 그럼 5년 이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혼인합가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처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매겨주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402번님, 집 한 채 있고 분양권 한 채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양권 받은 집이 준공되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하셨네요. 네,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7월 10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한 거라면 준공 시점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중과가 시행되는 지금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들은 즉 분양의 경우에도 종전대로 세율을 부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0274번님,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거주할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입주를 하고 대체주택을 팔 계획인데 이때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되나요? 하셨네요. 네,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 아파트를 허물어야 되니까 옮겨가서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겠죠. 이걸 대체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일시적 2주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집의 입주 시점으로부터 역시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아니고 기본 원칙적인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427번님, 구리시에 집이 있는데 은평구에 주택 한 칸을 샀습니다. 구리시가 과열 지구가 돼서 양도세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2년 내로 매매도 안 돼요. 비과세로 둘 다 처분할 수 없을까요? 하셨네요. 지금 상황이 은평구에 집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구리시에 집이 있는데 은평구에 주택 한 칸을 구매를 하셨고요. 구리시가 과열 지구가 돼서 이 양도세가 엄청 커졌다. 2년 내로 매매도 안 되는데 이 비과세로 둘 다 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기과열지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구리도 그렇고 서울 은평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신 시점이 작년 19년 12월 16일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1년 안에 좀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네, 맞습니다. 1331번님, 제 명의로 한 채, 부모님 명의로 한 채 보유 중입니다. 현재는 따로 살고 있지만 내년에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노부모의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살던 데는 전세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셨네요. 네, 부모 봉양을 위해서 각각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던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치는 경우에는 역시 5년 안에 10년 안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054번님, 김포집 4억이고 18년 살았고요. 서울집을 계약했습니다. 김포집은 아직 안 팔렸고, 자, 2년 내가 아니고 1년 내에 팔아야 합니까? 하셨네요. 그러니까 18년 9월 13일, 그 다음에 18년 9월 13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이사를 가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됐다면 이때는 처분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산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년으로 줄어들었던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산 경우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산 집의 전입도 1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이 그러니까 12.16 대책 이전에 샀다면 2년이었지만 처분 기간이 지금은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새로 옮겨가려는 집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전 세입자가 있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 기간과 전입해야 되는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참 많은 코너를 하지만 이 부동산 세무 시간만 되면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네, 제일 어렵죠. 제가 지금 맞는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걱정과 우려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내가 집을 언제 샀는지 기간도 다 따져야 되는 겁니까? 네, 기간도 다 따지셔야 됩니다. 이때 또 헷갈리는 거는 집을 보통 살 때에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거든요. 이 중에서 언제를 사고 언제를 팔았다라고 볼 거냐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잔금 이 둘 중에서 빠른 날 사고 팔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는 잔금이 언제였느냐를 기준으로 잔금이 기준입니까? 됩니다. 예. 다음부터 이 코너는 진행을 하시고 다른 분 게스트로 불러서 두 분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네요. 3247번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95년 8월에 2억 오피스텔 2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임대 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2주택인가요? 종부세 대상인가요? 하셨네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들 중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처음 임대를 등록할 당시에 역시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 지역의 경우에는 3억이 넘지 않는 집을 등록을 했고 이러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5년의 기간 동안 이걸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주고 있다면 종부세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 재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좀 포함 안 시키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냐가 중요한데요. 이 집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으로 쓰고 있다면 집이 되는 거고,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사무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려워졌죠? 너무 어렵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답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독감 예방접종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